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오늘 ETF 언박싱 네 번째 시간으로 저희 첫 번째 시간에 나주셨던 정성인 팀장님 다시 오셨습니다. 한국투자 신탁운용 ETF 전략팀 정성인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최근 가장 뜨거운 주식시장 상승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쳐다보지를 않고 있었는데 굉장히 정신 차려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베트남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2000년대 이후에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 3차례의 대세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2007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융위기 직전에 다른 국가들도 이 시기에 사실 증시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 지수가 VN 지수인데요. VN 지수 기준으로 그 전에 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정도 횡보하던 시장이 갑자기 1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갔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아시겠지만 금융위기가 바로 터지면서 다시 2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세 상승장은 최근이었는데 2017년, 18년 1분기까지 이어졌던 대세 상승장인데요. 이때 이제 정고점인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약 1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에 조금 1000포인트 선에서 횡보를 좀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시점인 최근이죠. 13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베트남이 많이 최근에 오른 건지. 일단 베트남 증시가 최근에 올라간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베트남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정권 시절부터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었죠. 사실 무역 분쟁으로 시작한 미중 분쟁이었는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19년 이후에 보니까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 순위가 7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UN 컴트레이드가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미국의 수입처 변화를 상승률이 얼마나 됐느냐는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베트남이 단연 독보적 1위예요. 약 35%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대미 수출 국가의 순위가 올라가면서 수출이 증가를 했고요. 이 부분이 베트남 경제 전반에 대해서 자금 흐름이 좀 돌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의 지금 MSCI 프론티어 마켓에서 비중 1위예요. 약 30% 비중인데요.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증시가 상승하기 이전 시점이 2017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비중이 15%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면서 비중이 올라왔고요. 이때 늘어난 자금이 사실 MSCI 프론티어 마켓을 추종하는 글로벌 마켓에서 ETF니 펀드니 이런 자금들을 취합하면 한 약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약 4천억 원 정도 수준의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면 4천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 증시가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베트남 증시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자금 흐름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40조 원 수준입니다. 거기에 4천억이 들어온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의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방역을 잘 하고 있지만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처음 딱 터졌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방역을 실행을 했어요. 다만 최근에는 베트남이 지금 4차 대유행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말 기준 누적 확진자가 4,000명 정도 수준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결국 경제 셧다운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베트남 증시로의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불안한 건 항상 그래 이리저리 해서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거 오를까 아니면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불안감이거든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과매수에 대한 과열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거든요. 베트남도 당연히 지금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전망치의 상단을 벗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뚫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지수 기준에 네네. 밴드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증권사의 지수 전망치를 뚫고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뭐 결국 과열이라는 거는 이제 후행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래도 금융시장에서 전망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PER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최근 5월 기준으로 베트남 증시의 PER이 지금 뭐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15배 정도 수준이에요. 같은 시기에 중국이 16배, 그리고 뭐 인도가 21배,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뭐 국가 경제 규모의 국가들 대비해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아직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이 이제 베트남의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연일 고점을 갱신했던 2017년, 18년도에는 이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으로 약 20배까지 좀 올라갔던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베트남 증시가 과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들이 많이 그래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내수가 굉장히 튼튼한 나라예요. 1억 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내수가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수출 기업들의 성과가 계속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베트남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나름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수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저희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오를 수 있는 요인과 안 오를 수 있는 요인을 조금 살펴보는 게 그래도 판단에 도움이 될 것 네네. 같은데 만약에 오를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면 오를 수 있는 요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증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얘기하는 키워드 중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단어가 바로 이 MSCI의 이머징 편입이에요. 국가 분류 기준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매 주기적으로 국가 분류 기준을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MSCI 분류 기준 프론티어 마켓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머징으로 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뭐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과거에 있었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포스코나 뭐 KT 같은 기간 산업들은 외국인들이 일정 지분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었거든요. 네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은행이나 이런 기반 산업들에 대해서는 지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머징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베트남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에요 라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이머징 편입에 대한 불씨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머징 편입된다라는 게 왜 큰 의미인가요? 라고 이제 맞아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SCI 프론티어를 추종하는 자금이 한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MSCI 이머징을 추종하는 자금 자체는 규모 자체가 달라요. 약 700조 원 수준이거든요. 비교 자체가 네, 안 비교 되네요. 자체가 안 되는 시장이고요. 결국 이 이머징으로 편입된다라는 거는 이 기계적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의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최근 사례인 뭐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론티어 마켓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갔거든요. 이 각 개별 국가들의 지수 상승률을 보니까 뭐 적게는 100%부터 많게는 300%까지 지수가 올랐어요. MSCI 이머징으로의 승격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부분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베트남 투자에 제일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렇게 고성장,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7, 80년대 그런 그렇죠. 고성장이 베트남에서 다시 일어날 거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못 샀던 한국 주식을 베트남에서 산다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약간 좀 불안한 부분들, 뭐 약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들,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요인들도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증시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혹시 삼성전자의 시총 규모 얼마인지 최근에 기억나시나요? 500조 네, 맞습니다. 정도? 네. 네, 되죠. 뭐 네. 480조에서 500조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전체 시가총액이 5월 말 기준으로 아직 뭐 240조에서 50조 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만 보더라도 사실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이 베트남 전체의 시가총액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국 외국인 자금들의 유출입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제도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후진적인 시장이에요. 아직까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가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면 오늘 팔 수가 없습니다. 당일 매수 매도가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매도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사실 이제 공매도라고 표현을 네. 하지만 공매도가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 단점도 많습니다만은 사실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 대차 매도의 기능이 좀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대차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도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이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 투자를 만약에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사실 개별 기업을 사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대표 지수 어떤 거가 있고 좀 구조가 어떤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베트남 증시의 대표 지수는 VN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VN 30 지수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 일단 하노이 거래소가 있고 호치민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대형 기업들은 다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하노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주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 그리고 최근에 2018년도에 생긴 선물 시장이 하노이 거래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 투자자라는 개념이 아직 없습니다. 베트남에서요? 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형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이나 아니면 뭐 보험사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없다 보니까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투자자,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두 투자 주체가 베트남 증시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VN 30이라는 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그룹 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네. 뭐 말씀하신 비나밀크 시가총액 1위 회사도 네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투자자분들이 조금 아실 만한 기업이 뭐 비엣젯 항공 아시죠? 네, 베트남의 네네네. 저가항공, 베트남 가실 때 맞아요. 많이 이용하시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 가시면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날씨 덥기 때문에. 그럼요. 네. 사이공 맥주인가요? 사이공 비어. 네, 네. 사이공 비어도 VN 3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베트남 ETF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니까 베트남 ETF 다른 데도 출시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한투가 이렇게 홀로 네. 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2016년도 7월에 이제 베트남 ETF를 상장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은 게 시장이 상승하던 시기인 2017년도부터예요. 2017년도 7월 말 기준으로 이 상품의 AUM이 사실 15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 말까지 약 5개월여간에 걸쳐서 한 800억 정도가 유입이 돼가지고 시총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됐었고요. 더 놀라운 거는 2018년 1분기에만 추가로 1,000억이 들어오면서 이제 2,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되었거든요. 네. 이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 그 작은 시장에 저희의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운용의 노하우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제 베트남 펀드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베트남 ETF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경험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간에 베트남 ETF는 아직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조금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VN 30도 있고 근데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방형짜리는 VN 30인데 이 레버리지는 블룸버그 VN 30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블룸버그가 붙은 건지. VN 3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KRX에서 발표하는 코스피 200과 같은. 저희가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호치민에는 아직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지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고민을 거듭하던 차원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호치민 거래소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해외 각 국가들의 데이터를 송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블룸버그가 컨택을 해서 공동 지수 개발을 한 부분이 이제 블룸버그 VN30 레버리지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품에만 블룸버그라는 지수 사업자 명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랑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종가에 맞춰가지고 계속 똑같이 거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변하더라고요, 가격이.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겹치는 시간이 좀 있어요.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11시 15분부터 그다음에 13시 30분까지는 베트남 증시의 오전 장 시간이고요.
또 베트남 증시는 특이하게 점심시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가 또 겹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베트남 증시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후 5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시간에는 당연히 VN30 지수의 변동과 그다음에 VND 동화 환율의 변동분을 감안해서 가격이 움직이고요. 겹치지 않는 시간에는 네. 동화 환율의 변동만 연동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투자자분들께 이제 굉장히 꼭 투자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급적 베트남 ETF를 매매를 하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시장과 개장 시간이 겹치는 시간,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1시 15분부터 13시 30분 또는 15시부터 15시 30분 사이에 매매를 하시는 게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다. 사실 그 베트남 투자할 때 개인이 직접 주식을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ETF가 있어서 그냥 정방향이나 레버리지나 좀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팀장님 모시고 미국 얘기, 중국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